권율 장군 행주대첩의 영웅. 하늘이 조선을 버리지 않았구나. 임진왜란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조선을 구한 권율 장군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만 왜군이 한양을 점령했을 때 단 2,000명으로 3만 왜군을 막아낸 기적같은 승리. 행주대첩에서 부녀자들까지 나서서 돌을 던지며 나라를 지켰던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국난의 시작, 임진왜란 발발과 조선의 절망적 상황. 때는 1592년 조선 선조 25년의 일입니다.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4월, 조선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입한 것입니다. 역사책에서는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부르지요. 당시 조선은 200년 넘게 평화를 누려온 나라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세종대왕의 태평성대를 거쳐 성종, 중종에 이르기까지 큰 전쟁 없이 문화와 학문이 꽃피운 시대였지요. 하지만 바로 이 평화가 조선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하, 부산포에 외선 수백 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급보를 전하는 신하의 목소리가 경복궁 근정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조 임금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외놈들이 감히 우리 조선을 넘보다니. 설마 전쟁을 일으킬 생각인가? 하지만 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일본군은 16만이라는 대군으로 부산에 상륙했고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당시 조선의 군사들은 200년간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100년 넘게 전국시대라는 내전을 치르며 실전에 단련된 무사들이었지요. 더욱 큰 문제는 조선의 무기 체계였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활과 창을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이미 조총이라는 화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돌칼과 철검으로 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지요. 전하, 동래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상주가 무너졌습니다. 충주성도 뚫렸습니다. 연이어 들려오는 패전 소식에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특히 충주대첩에서 신립 장군이 탄금대에서 전사한 소식은 조정을 경악해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라고 여겨졌던 신립마저 막을 수 없다면 과연 누가 이 왜군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왜군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서울 한양까지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빠른 진격이었지요. 전하, 피란을 가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선조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결국 한양을 버리고 개성으로 다시 평양으로 마침내 의주까지 피란을 가야 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중국 국경 근처까지 쫓겨간 것입니다. 이는 조선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였지요. 한양이 함락된 후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왜군들은 궁궐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타올랐고 수많은 문화재와 서적들이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오. 피란길에 오른 백성들의 절규가 한반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부인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집을 잃은 가족들이 길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조선군의 상태였습니다. 지방의 관군들은 대부분 흩어져 버렸고 남은 군사들도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떤 장수들은 왜군이 오기도 전에 먼저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조선은 정말 망하는 것 아닌가? 백성들 사이에서는 절망적인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왜수군을 크게 무찔렀고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곽재우, 정인홍, 조원과 같은 의병장들이 나타나 왜군에게 저항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의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율, 자는 언신호는 의암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문신이었지만 나라의 위기를 보고 무장으로 변신한 특별한 인물이었지요. 권율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양 일대는 완전히 왜군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특히 한강 이남 지역은 왜군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이들은 언제든지 북진하여 평양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로 권율 장군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권율의 등장, 문신에서 무장으로 변신한 권율의 결심. 권율은 1537년에 태어난 조선 중기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문신을 배출한 명문가였지요. 아버지 권철도 훌륭한 문신이었고 권율 역시 어릴 때부터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우리 유리는 참으로 총명하구나. 권율의 아버지는 아들의 학문적 재능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권율은 19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23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권율의 관직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그는 성품이 정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어디서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 판관은 참으로 청렴하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권율에게는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문신이면서도 병서를 즐겨 읽었고 특히 손자병법과 육도삼약 같은 병법서를 탐독했습니다. 또한 활쓰기와 말타기에도 능했지요. 형님은 왜 문신이면서 그런 무인의 기회를 익히십니까? 동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권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권율은 광주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왜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은 권율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 준비해온 때가 왔구나. 권율은 즉시 관할 지역의 방어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방관들이 우왕좌왕할 때 권율은 차근차근 대비책을 마련했지요. 먼저 그는 관내의 모든 장정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놈들이 우리 땅을 침입하여 동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권율의 연설에 백성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이 고장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대신 우리 고향을 지켜주겠습니까? 그의 진정어린 호소에 많은 백성들이 감동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권율은 이들을 조직하여 의병을 만들었습니다. 농민들, 상인들, 학자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의병에 참여했지요. 이는 권율의 평소 덕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가 의주로 피란을 간 소식이 전해졌을 때 권율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한 고을의 목사로만 머물 수 없다. 이 나라 전체를 구해야 한다. 권율은 광주 목사직을 버리고 의병장으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권율의 나이는 55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령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권율이 의병장으로 나서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을 듣고 온 선비들, 그의 인품에 감화된 농민들, 나라를 구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합류했습니다. 의암 선생님, 저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권 장군님, 이 몸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권율은 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권율은 의병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문신 출신이었지만 그가 평소에 익힌 병법 지식이 이때 큰 도움이 되었지요. 또한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장군님은 다른 양반들과 달리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십니다. 의병들 사이에서 권율에 대한 존경심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권율의 의병 부대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그의 명성이 퍼지면서 수천 명의 의병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권율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1593년 초 권율에게 중대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조정에서 권율을 도원수로 임명하여 한강 일대의 방어를 맡긴 것입니다. 이는 권율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한강을 지켜달라고? 권율은 명령서를 받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은 조선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지키지 못하면 조선의 회복은 불가능했지요.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왜군은 이미 한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한강 이남에도 강력한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권율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고작 2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2,000명으로 3만 왜군을 상대한다고? 누가 들어도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으로 전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형을 이용하고 백성들과 함께한다면 승산이 있다. 권율은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율은 한강 방어의 거점으로 행주산성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조선사의 길이 남을 대승을 만들어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강 방어선, 권율의 전략적 판단과 행주산성 선택. 1593년 1월 권율이 한강 방어 임무를 맡았을 때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양은 이미 왜군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고 한강 이남 지역도 왜군들이 장악하고 있었지요. 이때 권율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방어만이 아니었습니다. 반격의 발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권율은 먼저 한강 일대의 지형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을 아는 것이다. 이는 손자병법에서 배운 교훈이었지요. 여기서 한강을 내려다보면 권율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최적의 방어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에 눈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행주산성이었습니다. 행주산성은 현재의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에 있는 산성으로 한강이 크게 굽어 흐르는 지점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강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지요. 바로 여기다. 권율은 확신했습니다. 행주산성의 지형적 장점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선 세면이 한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천연의 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방어에 유리했고 한강을 통한 보급로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행주산성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성벽이 많이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성을 다시 쌓으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텐데 권율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없다.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는 주변 마을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을 다시 쌓으면 외놈들로부터 우리 고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권율의 간절한 호소에 백성들이 응답했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나서서 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돌을 나르고 여자들은 흙을 져다 날랐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작은 돌멩이라도 나르며 도왔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다니. 권율은 감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을 쌓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었지요. 권율은 백성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높은 양반이면서도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졌습니다. 장군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니 백성들의 감동은 더욱 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주인입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어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권율의 이런 마음가짐이 백성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지요. 한 달여 만에 행주산성이 새롭게 완성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방어하기 좋은 성이 되었지요. 하지만 권율의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율은 성 안에 충분한 식량과 무기를 비축했습니다. 또한 화살을 만들 재료들도 넉넉히 준비했지요. 긴 농성전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권율은 특별한 전술을 생각해냈습니다. 외놈들의 조총은 분명 위력적이다. 하지만 약점도 있다. 그는 왜군의 무기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조총은 비가 오면 쓸 수 없고 재장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 권율은 이런 약점들을 이용한 전술을 구상했습니다. 권율은 또한 정보 수집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을 통해 왜군의 움직임을 파악했고 한양 내부의 상황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권율은 손자병법의 가르침을 실전에 적용했습니다.
2월이 되자 권율의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행주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고 2천여 명의 군사들은 모두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백성들도 모두 권율을 믿고 따랐지요. 이제 외놈들이 와도 두렵지 않다. 권율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자신감이 시험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행주대첩 전야 2000 조선군 BS 3만 왜군의 절망적 상황. 1593년 2월 12일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왜군 대부대가 행주산성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정찰을 나갔던 병사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왜군이 무려 3만 명이나 됩니다. 권율과 부하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주산성을 지키는 조선군은 고작 2,000명에 불과했는데 무려 15배나 되는 적군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3만 명이라고. 어떤 부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너무 무모합니다. 차라리 후퇴하는 것이. 하지만 권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퇴한다고? 그럼 이 한강을 누가 지키겠는가? 우리가 물러서면 외놈들이 평양까지 올라가 임금님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권율의 단호한 말에 부하들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저희가 잠시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때 한 부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외놈들이 왜 이렇게 대군을 끌고 왔을까요? 권율이 설명했습니다. 외놈들도 우리가 한강을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면 한양 탈환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왜군 입장에서도 행주산성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선군이 한강의 거점을 확보하면 한양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왜군의 보급로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왜군을 이끄는 것은 우키타 히데이에였습니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신임하는 장수 중 하나였지요. 조선놈들이 감히 한강의 거점을 만들다니 이번에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왜군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보병, 기병, 조총부대, 그리고 각종 공성무기까지 갖춘 대군이었지요. 멀리서 바라본 왜군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상대한단 말인가? 행주산성 위에서 왜군을 바라보는 조선군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권율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여러분, 숫자만 보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들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들이 많으면 지휘하기 어렵고 좁은 곳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또한 보급도 그만큼 어려워지지요. 권율의 설명에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율은 부하들을 불러 모아 최종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성 위에서 방어전을 펼칠 것입니다. 외놈들이 성 아래로 올라올 때를 노려 집중 공격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조총이 문제입니다. 조총은 분명 위력적이지만 성 위에서 아래로 쏘는 우리 활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돌을 굴려 내리면 조총보다 더 위력적일 수 있습니다. 권율은 특별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성 위에 큰 돌들을 많이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끓는 물과 뜨거운 기름도 준비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권율은 전 군사를 모아놓고 격려사를 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내일은 우리 조선의 운명이 걸린 날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조선이 살고 우리가 지면 조선이 죽습니다. 군사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겁낼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상들이 물려준 이 땅이 있고 지켜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가 우리 편에 있습니다. 네, 군사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마을의 부녀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가득 담긴 치마가 들려 있었지요. 장군님,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아낙네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들과 아들들이 외놈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희도 복수하겠습니다. 권율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는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 고향을 지키는 일인데요. 결국 수십 명의 부녀자들이 성 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치마에 돌을 담아 나르며 군사들을 도왔지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행주치마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2월 13일 3만 왜군대 2천 조선군의 역사적인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승리, 행주치마, 전설과 대첩의 승리 과정. 새벽 5시 왜군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에가 이끄는 3만 대군이 행주산성을 향해 일제히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검은 파도가 산을 덮치는 것 같았지요. 적이 온다. 권율이 큰 소리로 외치자 행주산성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2,000명의 조선군과 수십 명의 부녀자들이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군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정면에서는 조총부대가 엄호사격을 하고 양옆에서는 보병들이 성벽을 기어오르려 했지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조총 소리가 천둥 같구나. 처음 전투를 경험하는 젊은 병사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권율은 침착했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저들의 조총은 성 아래에서 위로 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권율의 목소리가 성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왜군의 조총은 평지에서는 위력적이었지만 높은 성 위를 향해 쏘기에는 각도가 맞지 않았지요. 반면 조선군의 활은 위에서 아래로 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활 쏘라. 권율의 명령에 따라 수백 개의 화살이 일제히 날아갔습니다. 성 아래로 기어오르던 왜군들이 화살에 맞아 굴러떨어졌지요. 하지만 왜군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긴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성벽을 오르려 했고 일부는 성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권율이 준비한 비밀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돌을 굴려라. 권율의 외침에 따라 성 위에서 큰 돌들이 굴러 내려갔습니다. 수십 개의 돌이 동시에 굴러 내려가자 성벽을 오르던 왜군들이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 위에 있던 부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담아 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줌마들 위험해요. 어떤 병사가 말렸지만 부녀자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들들의 원수를 갚겠어요. 한 아낙네가 외치며 치마에 돌을 담아 날랐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모두 따라했지요. 이 광경을 본 권율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선 백성의 혼이로구나. 부녀자들이 치마로 나른 돌들은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성 위에 돌이 떨어지자 다시 보충하고 또 떨어지면 또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급이 이어졌지요. 전투가 계속되면서 왜군의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성 위의 조선군은 지형의 이점을 살려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권율의 전략이 적중한 것이지요. 정오가 되자 왜군이 잠시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에는 상황이 예상과 달리 돌아가자 당황했습니다. 3만 대군이 2,000명을 못 이긴다니. 하지만 권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반격할 때다. 권율은 성문을 열고 일부 병력을 이끌고 나가 왜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격에 왜군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성 안에서만 버틸 줄 알았던 조선군이 오히려 공격해오니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장군님이 직접 나오셨다. 이를 본 조선군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지요. 오후가 되자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왜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기 시작했고 조선군은 승리의 함성을 올렸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행주산성 위에서 조선군과 백성들의 기쁨의 외침이 한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웅의 완성, 권율 장군이 남긴 교훈과 역사적 의미. 행주 대첩의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반응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오사카성 본거지에서 전령의 보고를 듣던 히데요시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무엇이라고? 3만 대군이 2,000명한테 졌다고? 히데요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확인해 보아라.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에의 부대는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고 한강 일대의 주도권은 완전히 조선군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히데요시의 조선 침입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나라 정복이었지요. 조선은 명나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하다. 조선을 발판으로 명나라를 정복하고 아시아 전체를 손에 넣겠다. 이것이 바로 히데요시의 야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주대첩은 그의 야망에 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이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조선 놈들이 이렇게 완강하게 저항할 줄은 몰랐다. 히데요시는 자신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행주대첩의 승리 소식이 전국에 퍼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절망에 빠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율 장군이 외놈들을 크게 무찔렀다. 3만 왜군을 2,000명으로 이겼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각지에서 의병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의주로 피랑가 있던 선조 임금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조선을 버리지 않았구나. 권율이 있어 조선이 살았다. 선조는 즉시 권율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권율은 도원수에서 대원수로 승진했고 행주대첩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도 포상을 받았지요. 하지만 권율 자신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승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승리는 소중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권율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권율은 행주대첩 이후에도 계속해서 왜군과 싸웠습니다. 그는 한강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한양 탈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요. 그의 노력은 결국 정유재란 때도 이어져 조선의 최종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행주대첩이 주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첫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중요성입니다. 권율은 15대 1이라는 절망적인 전력 차이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리더십의 힘입니다. 권율은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높은 양반이면서도 백성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위험을 감수했지요. 이런 진정한 리더십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셋째, 전 국민의 단결입니다. 행주대첩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심지어 부녀자들까지 나서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저력이었지요. 권율 장군은 159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업적과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영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권율 장군의 정신을 되새겨본다면 어떨까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 함께하는 리더십,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치는 단결력. 이것이 바로 권율 장군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히데요시의 야망은 결국 좌절되었고 조선은 자주 독립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행주산성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권율 장군과 우리 조상들의 불굴의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권율 장군과 행주대첩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5대 1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권율 장군과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행주치마로 돌을 날라준 부녀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라를 지켰던 그 정신 말입니다. 권율 장군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도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에서 참된 지도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은 결국 우리 조상들의 의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들려주세요.